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 또한 이례적이었어요. 지난 14일이죠, 주말. 우리 조국이가 민정수석 조국이 현 정부의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사이에 권력기관 구조 개편안을 이제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혁안의 기본 방침은 크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과거 적폐와의 철저한 단절, 그리고 청산. 두 번째는 촛불 시민 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이 권력기관들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개편하겠다, 전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구체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한 날이 1월 14일이었죠. 그날이 박종철 열사 31주기였습니다. 발표를 한 그 내용문에서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박종철 열사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갔었지요.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맞물려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이제 언론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일요일이 뉴스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내 뉴스를 홍보하고자 하는 정부 부처 같은 경우 일요일 날 뉴스를 내요. 일요일이 기사거리는 없는데 월요일에 신문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일요일에 이런 이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신문의 영향력이 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했다는 거는 박종철 열사와 백남기 농민과 같은 케이스를 없게 하겠다 이러면서 그걸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일요일에 그날을 나는 간택했다고 봐요. 택일 했다고.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도 해요. 야당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날이 국회에서 만난 사개특위가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일정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도 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내놓음으로써 국회 안에 특히 여당의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네, 뭐 사실은 조국 수석이 혼자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동안에 얘기됐던 것들을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개혁위가 있었고 법무 검찰 개혁위와 또 검찰 개혁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가 있었고 또 국회에서 제안이 된 게 있단 말이죠. 발의가 된 거. 이걸 모아가지고 일종의 논의를 시작할 테니까 일종의 발제죠. 일종의 큰 발제문 하나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될 때 이제 검찰과 관련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당신이 고생했으니까 너가 발표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국 수석이 발표하는 걸 보고 약간은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와대가 이야기해버리면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처럼 보여버리는 겁니다.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이 있는 자리겠습니다. 조국 수석보다 사실 자리가 더 높습니다. 그게 장관급이에요. 각 부처의 안을 정리했다면 그건 국무조정실장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와는 이 정도 좋을 것 같다. 국회에서 우리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모양새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문장들을 보게 되면 인사말 마지막 문장 빼고 바로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까지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모든 공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원래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했었어요. 검찰 사법개혁 특위 있고 검찰 특위 있고 국정원 특위 있고 경찰 특위 있는데 총괄할 수 있는 그 허브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양쪽에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정기관, 권력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고 또 헌법 52조 보게 되면 정부도 정부 입법 제출권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정도쯤 생각하고 있으니 발점을 던졌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비었다는데 자기가 정말 딱이에요. 어쩜 이렇게 설명을 어용으로 잘하죠. 아니 청와대가 하는 건 뭐? 청와대가 다 올 때 지금 아니 나 청와대가 하는 건 옳은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3년 이후에 아니 나 청와대가 하는 건 옳은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3년 이후에 자, 조국 수석의 브리핑을 보니까 이게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표상으로는 바로 오른편에 있는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설명하면 빠지지 않는 우리의 전 작가님께서 외부자들의 시청자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도표를. 근데 좀 제가 깔끔하고 예쁘네요. 봄도사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조국 수석이 만든 도표예요. 조국 수석이 참 제가 볼 땐 비디오 좋고 오디오도 좋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긴 한데 설명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설명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예, 저를 위해서. 교수보다는 기자가. 네, 그렇죠.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인데 이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생긴 거예요. 즉 검찰은 기소만 하고 네. 수사는 경찰로 넘겨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에 엄청난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없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이제 독립기구로 돼가지고 대통령부터 누구든지 다 이제 감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를 이제 뿌리뽑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자치경찰은 지금 현재로는 제주도만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각 시도지사의 자치경찰로 두겠다. 특히 대외안보정보원을 국정원에서 이렇게 떼어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안보수사처를 경찰로 이관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경찰청장 아래에 네. 일반경찰, 수사경찰, 안보수사처, 자치경찰 이 네 개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안부 소속의 그 경찰청장의 위세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이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검찰의 힘을 빼고 그다음에 경찰의 힘을 실어주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안보수사처로 넘기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죠. 자, 권력기관 개혁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닐까 싶은데 검찰에서는 야, 이거 칼을 뺏겼다. 칼 뺏기는 거 아니면서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죠. 안 회장님. 네, 그렇죠.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수사권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찰은 검찰의 특수수사, 금융경제관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도록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결국 뭐 그것도 뭐 경찰이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에게는 수사권 없고 기소권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검찰이 동시에 고소고발을 던져요. 네. 왜? 한 곳에만 던지면 혹여나 편파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동시에 던져놓습니다. 그때는 이제 검찰이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거에 따르면은 경찰한테 모든 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특히 이제 제일 검찰이 힘내고 폼 잡을 수 있는 수사가 이제 특수수사 그다음 공안수사거든요. 이번에 개혁안에 따르면은 공안수사, 사건 수사, 뭐 선거 사범 수사도 전부 경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검사들 만나보면은 검사들도 이제 이런 검사들도 있어요. 이 기회에 그 복잡하고 욕먹고 뭐 그 골치 아픈 다 털어내죠. 그냥 수사권 던져버리자.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그 정말 힘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근하는 이유는 수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소만 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검찰 분위기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볼멘 소리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이죠. 예. 그 처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라고 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을 것처럼 이제 공약이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절충이 됐죠.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2차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수부가 제일 그 파워가 셌는데 지금은 이제 금조부, 금융조사부 그게 제일 세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특수 사건이 금조부에 많이 와요. 기업 사건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제금융 제일 큰 건을 검찰에 놔두게 되면 이제까지 검찰이 전행했던 것을 그냥 놔두자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면 결국은 야당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기 좀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에 좀 절충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 내부에 어찌 보면 독립적 경찰청, 작은 경찰청을 하나 뒀다. 네. 경찰본부를. 요 대목은 이제 좀 높이 평가할 만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딱 발표하자마자 이게 지금 검찰 힘 빼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 성명서를 내요.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부에서 뭐 부글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성명서를 안 냈어요. 그건 뭐냐? 암만 안을 내봐도
결국 야당 반대 때문에 통과 안 될 건데 아, 왜 입장 발표해갖고 우리가 적폐의 대상이 되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예. 검사 출신이 많죠. 근데 거의 많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반대한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의사 표현을 했는데 또 최근 들어서 제가 있을 때하고 달리 경찰 출신들도 배지를 몇 분이 달았어요. 그래서 또 경찰 쪽에서는 지금 너무 좋으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영장 뭐 청구권 이런 이거는 분위기인데. 그거는 뭐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엄청난 그렇죠. 공룡이라고 표현. 공룡 경찰이 돼버린 좀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하지만 좀 네. 비대하거나 좀 너무 힘이 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세요. 이 경찰청 밑으로 그냥 다 갔고 그리고 옆에 있어요. 자치경찰이라는 게. 그러면 자치경찰이 시도지사와 함께 갈까요? 경찰청장과 함께 갈까요? 그러게. 그거는 안 봐도 유튜브 아니겠어요? 이게 여기 네. 시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사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자치경찰이 있겠지 하지만 굉장히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경찰청장의 이 마쿠에서 역할을 한다고 그림을 해도 보게 되면 틀리진 약간 않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행안부 산하의 중앙경찰청장과 지방자치경찰청장이 양체제로 가게 되면 난 이게 보완이 좀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경찰청 산하에 중앙으로 돼 있고 자치경찰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비대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을 완전히 띄워내서 중앙경찰청장과 자치경찰청을 쌍두마차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일정하게 중앙과 지방 그리고 뭐 지방 독립 차원에서 지방자치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지방 그 교육감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자치경찰로 분리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맞아요. 네. 방향 자체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 부분도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우려가 되는 경우는 이제 한국적 정치 풍토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아닙니까? 그런데 선출직에 이제 지방경찰 오면 정보, 수사권 지휘자가 돼버린 거예요. 선출직이. 그랬을 때 이제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보완돼요. 딴 생각을 먹는다면 특히 이제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하는데 장기쯤이 가능한 겁니다. 막말로 3선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 1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간부 자기가 마음대로 진병해가지고 경찰 간부도 12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충성한다. 이런 그 왜곡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나 그 정치적인 정적에 대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불리한 수사를 다를 수 있죠. 진행한다는 엄청난 거나 12년 동안 하기 그런 게 때문에 있을 수 있는 5년 거죠. 단임이 아니고 예. 12년 동안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금융 사건하고 이 분간이 어렵다 하는데 사실 사기 사건하고 금융 사건하고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해요. 금융 사기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도 한 건데 이 초기에 이렇게 수사를 이제 이관을 할 경우는 수사하는 것에 질이 떨어진다.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수사권이 이제 검찰로 이렇게 넘어온 이제 한 6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넘어야 될 그 장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권력의 분점이에요. 그래야지 깨끗해지거든요. 어느 한쪽에 권력이 몰리게 되면 거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데 그런 점에서는 참 바람직한데 네. 역시 너무 이제 비대한 경찰 권력의 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너무 권력이 이제 몰릴 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경찰을 자기가 장악해 갖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군대 못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그동안에 이 예우, 정관 예우라고 해 갖고 형사 사건 이럴 때 해 갖고 정말 돈을 그냥 막 예전에 막 긁었죠. 근데 그런 일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그러네.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형사 사건에 아주 그 예민하고 뭐 이런 거를 과연 정말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경찰들이 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애써야 될 거예요. 국회뿐 아니라 외부자들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부분에 대한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입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지금 국정원의 뭐 특활비 문제라든가 또는 국정원이 독재 군사 정권 아래에서 이제 하수인 노릇을 하는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만을 걷어내면 되는 거지.
이 대공 수사권은 굉장히 많은 테크닉과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라서 이걸 하루아침에 이제 경찰로 넘긴다. 저는 여기에서 빚어질 문제가 이건 국가적으로도 볼 때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이제 뭐 와 있다 국정원의 그 수사가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간첩 만드는 건들이 계속 여러 건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개혁안이 굉장히 약간 미국 시스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CIA가 주로 이제 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실제로 수사는 FBI가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개혁의 방향이 상당히 미국 그 시스템하고 굉장히 좀 비슷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친미적이에요. 반미적인 게 아니라 완전 미국 시스템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게 불법의 영역에서 합법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특히 이제 대공수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 기존의 국정원에서 범죄의 단서를 포착하는 게 불법 도감청이 주류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청 같은 경우는 감청법에 의해서 감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 법을 위반한 도청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정말 간첩을 잡는데 주요하게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악용된 것이 대단히 불법적 측면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자 범죄의 단초 수사 정보로 수집하되 범죄나 수사의 단초가 있게 되면 안보수사처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안보수사처하고 이제 협업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안보수사처로 넘겼을 때 장점은 뭐냐면 불법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 사건이나 무슨 댓글 같은 거 해갖고 검찰이 이 사람들 이거 문제가 있어. 불법성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나가니까 그 보안성 이런 거 등등 때문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놨는데 모르잖아요. 이게 무척 심각한 부분인데 만약에 안보수사처에서 인권을 유리한다든지 혹은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조작 사건으로 만들게 되면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오픈되어 있고 조작하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합법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권적 차원에서의 관심 갖지 말고 간첩 잡는데 국가의 안보를 세우는데 철저하게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분리시켰다. 정말 이 간첩 잡고 대공 수사라는 거는 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안전이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공개하고 또 이 넘어가갖고 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인력 문제를 비롯해갖고 그 확보한 정보 또는 거기 또 인맥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 행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향입니다. 한 목적성과 효율성이에요. 그럼 한 목적성이 뭐냐? 이제 현재 한 목적성을 밝히고 있는 게 이거죠. 과거에 국정원이 인권 탄압하고 뭐 조작을 하고 했기 때문에 떼내서 옮기겠다. 그럼 이제 한 목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은 1987 영화에 나타났듯이 경찰도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자, 경찰 옮기면은 다 인권이 보장이 된다? 이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효율성. 현재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 도구와 기구와 체제가 됐다는 것을 경찰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현재 국정원에 있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럼 한 목적성은 애매모호하고 효율성은 더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이제 우리가 좀 시야를 크게 봐야 되는데 간첩은 북에서 내려온 간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간첩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 간첩도 많습니다. 그럼 미국 간첩 잡고 중국 간첩 잡으려면 해외 정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간첩도 있을 일본 것 간첩도 같아요.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있을 수 현재 해외 정보와 국내 수사 연결될 수 있는 현재 조직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굳이 물론 이제 과국정에 대한 피해 의식은 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피해 의식이 판단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 이들 사이에 권력기관들 사이에 균형과 견제 이것이 사실 투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다. 균형이 이렇게 맞아야 생각이 되는 되는데 겁니다. 견제만 하게 될까 봐. 아니, 근데 그런데 내가 거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야기하게 왜냐하면 정보와 그 수사가 별개가 된다는 것은 미국 같은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다시 내부 수사권과 정보를 합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는 다 같이 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치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자, 보고 싶으면 보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건데 정보와 수사를 떨어뜨리는 것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별로 뭐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렇다면 경찰 정보처를 아예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은
대구수사서 따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그러니까 그건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라면 지금 경찰의 권력에 몰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간단하게 효율성이다라는 얘기해서 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다라는 게 따로 분리가 돼 서로 견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옛날 박정희 때처럼 행정부가 다 끌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건 건데. 아니, 이건 말은 내가 말하는 행정 행위는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학 교과서 기본적인 한 목적성과 효율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내가 말하는 권력- 효율성이다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에서 효율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권력이 분산이 돼가지고 서로 균형을 잡은 채로 서로 견제할 때 그때 투명성이 생기는 거지.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투명성은 한 목적성의 부분이야. 그건 그리고 이제 효율성은 얼마나 자기 행위를 잘할 수 있는가 부분이지. 저는 근데 아니, 이게 권력 그- 구조 개혁, 한국적성이 권력 맞는 구조 거 개혁안이 나온 예컨대 이유가 균형과 우리가 견제라는 거 절대 효율적이라고. 이거를 좀 살펴봐야 돼. 권력 근데 그게 구조- 또 다른 권력 구- 잠깐만 짧게 여기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권력의 분점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 분업화 시키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온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념이죠. 아니요 이 민주주의 이념이 아니라 이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분업화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효율성을 많이 갖고 오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국민의 특히 경찰의 문제는 검찰과 달리 우리 국민의 안전, 굉장히 피부에 닿는 그 기관이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한테 이렇게 많은 권력을 주게 될 경우에 정말 30초 만에 달려와야 되고 뭐 강도당했으면 금방 체어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권력이 큰 비대화된 경찰이 빨리 뛰어올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이 권력을 문제가 됐던 곳은 띄어내는 게 방향이에요. 지금 보니까. 검찰도 문제가 됐던 걸 좀 띄어냈고 국정도 문제가 됐던 걸 좀 띄어냈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 1987 보게 되면 거기서 많은 전행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 있어서 경찰이 상대적으로 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내부에서 그 부처는 몰되 힘은 몰지 않는 방향. 이렇게 만든 좀 고심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장점은 그 전에 몰려 있었던 권력을 갖고 전행하거나 부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떼어놨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 그 갖고 있는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거든요 등등등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 측에서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내놓고 토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조국인지 타국인지 본인이 사법시험에 통과를 못했으면 하는 그걸로 그칠 일이지 그걸 분풀이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예컨대 안과 안을 놓고 어떻게 절충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야당의 야당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아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지금은 접근들을 좀 기분 하고 나쁘다는 있는 거예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일정 잡는 단계, 일정도 못 잡은 거예요. 일정을 잡고 여야가 각 당에서 안을 가지고 옵시다. 그럼 이 안을 이제 며칠 동안 논의를 하고 이 일정 잡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이 야당의 안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고 뭐 국회도 변해야 돼요. 국회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패싱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국민들보다 네. 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해야 돼요. 집사들의 구속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한 듯 보입니다.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들의 구속 당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보고 같은 내용은 보고하셨나요? 민간 사찰 과정에서 보수를 괴멸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특활비 상납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뭐 이 이야기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거의 본인에게 수사에 칼 끝이 왔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늘 봤던 장면이에요. 옛날에 전두환 때부터.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최순실 또는 박근혜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걸 딱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정도로 상당 부분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 실체적인 지시에 의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논의를 갖다 뭘로 옮겨놓냐? 정치 프레임으로 옮겨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그 사건으로 인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더 나가서 이제 보수 괴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치는 것은 보수에 대한 공격이니까 보수들이 집결해가지고 나를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사법적인 라인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갖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할 때 그것도 물어보는 것도 예. 그러면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라고 해놓고 질문 답받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늘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무게, 정치의 무게, 그다음에 권력의 무게를 묵묵히 지고 갈 때 그 비장미 같은 거예요. 근데 과연 비장함이 있었는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할 수 있겠지만은 법의 이름으로 나에게 모든 걸 묻고 나는 법치에 의해서 답을 하겠다. 이렇게 의연하게 답을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역전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이 오히려 보수의 지지층들을 더 단결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성명의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명을 발표할 땐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사이버 사령부 문제 있을 때 침묵했죠. 다스도 온 국민들이 문제 제기할 때 그때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네. 특활비로 거의 코너에 몰리니까 지금에서야 성명을 냈는데 네. 성명의 내용도 국민들이 설득력이 없고 네.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 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도 놓치고 내용도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것에 대한 진정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이 없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는 부분은 뭐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부분은 봉도사께서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본인은 진정성 있게 이야기했다고 봐요. 저는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95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의 연희동 골목 설명,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청사 앞, 또 이제 이번에 사실 똑같이 겹쳤어요.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 탄압이라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도 정치 보복을 생각하고 나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 보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제3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물론 죄가 있으면 조사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사면권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박영자 씨로부터 가족이 받았다는 거.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수사권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기소된다는 거. 이게 현재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인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됐을 때 그 당시 여당 소속이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 저렇게 욕먹이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건 아니다. 그 당시 여권 분위기는 뭐였냐면 10년 좌파 정권에 대한민국에 정말 적폐가 쌓였다. 이거 뿌리 뽑고 바꿔야 된다. 세상이 완전 좌파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금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지만 저는 전직 대통령은 건드리는 게 난 아니라고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당시에 참 했으면 정말 귀했을 텐데요. 이명박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시 한 적이 한 사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 같은 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면 한상규 국세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때 딱 찍어가지고 했던 거란 말이죠. 같은 걸로 볼 수가 없고 설사 같은 거를 본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그랬다라고 하면 당신들 이번에 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간단한 겁니다. 그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잖아요.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해명을 하면 돼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 이건 정치보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측근 내세워가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까겠다. 개 해야 되니까 개싸움 한번 해보자. 지금 뭐 이런 정치보복이다라는 식으로 말이 얘기를 하고 가장 있단 며칠 동안 지금 뜨거운 그러니까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정치 보복과 사법적 정의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게 한 개인들의 또 집단 한 세력의 일탈이냐 아니면 시스템 문제인가? 그럼 시스템을 고치는 게 적폐청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활비 부분도 이래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국가재산 내 개인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그렇다면 그건 개인 이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가 오니까 보수 세력이 그렇게 부패된 거야? 또 이렇게 시각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아니 이건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국정원 동원에 대해서는 제어식을 사용했던 시스템 문제인가?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이야기 들으려면 저는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정권을 다 털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권양수 여사에게 그 당시 총무수석이 3억 원을 줬다. 이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 정권 털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털고 또 이 악순환이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럼 뭐 박정희 때까지 갈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과거 청산해서 털고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저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자. 정치로 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케이스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음 시작이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라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봉하마을을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전임 정권의 흠집 내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근거가 드러났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라고 해갖고 이견 없이 일사천리를 가고 있는데 당시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최재경 팀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걸 건드리는 것은 전임 정권에 대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 있으니 여기서 수사를 덮어야 됩니다라고 주류 세력에서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가 손들고 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미 법리적 판단을 끝난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치고 들어간 거죠. 다시 치고 들어갈 때 누가 그 역할을 옆에서 도왔냐면 한상률 국세청장이 도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정치적 보복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질 때 얘기했었잖아요. MB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참 더럽고 무섭고 참혹하고 냉정한. 모든 권력이라는 거는 전 권력을 벌거벗겨서 이 중인 환실 위에다가 알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도돌이표로 준다는 거. 여기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냐? 우리 국민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한테 생긴. 근데 그 결과가 우리 모두의 불행인 거예요. 이게 뭐 진영의 불행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절대로 정치 보복가 아니고 사법 정의 체계에 대한 MB의 모욕이다. 이렇게 아주 격한 말로 반박을 했는데 저는 MB의 성명만큼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격한 발언도 국민에게 저는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반듯하고 공정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 그리고 이것이 정치 보복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말만 했었으면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분들은 좀 잊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또 이재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MB를 구속시키면 이제 전쟁이다 이랬거든요. 도대체 뭘 갖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진영 간 전쟁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잊고 싶습니다.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복수다 10년 동안의 복수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구절절히 전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선상에서 구구절절히 해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권양수 여사 3억 원 받은 거 조사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봐주게 되면은 지금 그럼 박근혜도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는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예, 그럼 권양수 여사 3억 원도 조사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 요소가 찾아지게 되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그러기까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는 잠깐만요. 저는 시기가 권양숙 여사가 3억을 받았는 게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했어야죠.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모르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제는 전 정권이 그 비리를 안 덮어져 있었더라면 밝혔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덮어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검찰이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다 드러내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 그럼 난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진 출두하고 다 조사 받으면 됩니다.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아니 왜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다 이제 하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타이밍상으로 볼 때 그건 적절치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석하게 될 것이고 또 구속 당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치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털고 복수하고 돌림을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거예요.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정치의 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대통령하고 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달랐으면 좋겠어요. 진영의 논리 좀 벗어나가지고. 이게 왜 진영의 논리입니까? 진영의 논리죠, 이거는. 당연히 진영의 논리죠. 법적으로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좋아요. 그 그렇다면은 박근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처벌을 그러면은 해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처벌합니까? 역대 정권에 용서해야지.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그 아니 전에도 박근혜 해야 대통령 되고. 관여가지고 국민들 관여가지고 왜 탄핵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건 관용의 문제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을 했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그 전향숙 여사도 이명박 불법이고 대통령 불법을 박근혜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불법이라는 걸 좀 가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뭘 가려야 대통령도 불법을 다 의연하게 뭐가 의연합니까 국민들에게 지금 봐요. 그렇게 고통을 주고. 만약에 이걸 갖다 드러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잖아요.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감이 없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정치에서 한 단계 다른 모습을, 다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뭐 오늘 외부자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격하게 한번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내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원장님. 네. 잘 연결 부탁드립니다. 야, 여보세요. 네 대표님자 안용환입니다. 그럼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공항 성명 발표 당시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 입장 발표 이후에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적절한 시점에 아주 심정을 잘 표현했다고 봐야지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러면 이제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부 재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조사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특활비도 재조사해라. 예를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담례로 북한에 $10,000,000 구조원 특활비를 갖다 줬다는 거. 또 정상문 청와대 종무비서관이 권양숙 여사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거. 이게 과연 청와대 특활비냐 국정원 특활비냐. 그 노 전 대통령 일가에가 줬다는 $640만 이거든 청와대 특활비냐 국정원 특활비냐. 또 정상문 비서관이 대통령 특활비 10억 5천만 원을 횡령해서 지역 6년을 받았는데 과연 10억 5천만이 대통령 특활비라고는 이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조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명박 거는 이미 특검을 하고 검찰 조사를 하고 다 끝난 건데 그때 의혹이 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한다면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 의혹이 있는 거는 왜 덮고 넘어가느냐. 특활비 문제도. 그게 과연 올림픽 앞두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양이냐. 예. 또 현 정권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를 이명박 측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정권의 조사를 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정원과 청와대 특활비가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했던 요 기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할 기간이란 말이죠. 지금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원 원장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럼 그때 청와대 비서관과 민정수석들을 왜 조사 안 하느냐. 그게 공평한 게 아니냐. 정의라는 게 공평한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고 국민들에게 꼴불견이 되는 거죠. 입장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김백준 씨가 이제 두 차례 걸쳐가지고 2억씩에서 4억을 받았다라는
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김진모 씨 같은 경우에 민정비서관이죠. 이분도 5천만 원을 받은 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란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건 관행이니까 덮자는 얘기인지 어느 쪽입니까? 이런 거죠. 김백준 비서관이 청와대 국정원장님께 돈 2억 갖다 달라고 전화해서 받았다고 하는 건데 2008년 5월이면 인사도 다 확정이 안 됐을 겁니다. 청와대 국정원 시스템도 점검이 안 됐을 겁니다. 이 무렵에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국정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2억 갖다 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갑니까? 이거는 기업으로 말하면 말단 하청업체 직원이 본사에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내놔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김백준 씨 본인도 부인하는 데다가 김수호 씨도 부인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이걸 흘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데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사실도 확인 안 해보고 이런 일련의 행위 자체가 이게 반민주적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투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깔려면 이것도 깔아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아 뭔가 잘못했구나 MB 측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권력 측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 잡아가려고 이미 기획해놓고 네. 달려드는데 단순히 김백준 비서관을 구속했다. 요거 하나면 뭐 그야 뭐 사실 관계를 갖춰보지만은 이 정권 들어서 9개월 전에 댓글 갖고 몇 달 우려먹고 가서 갖고 뭐 주인이 기다 아니다 쓰고 우려먹고 이젠 또 국정원 특활비 갖고 이명박이 지시했냐 보고받았냐 하고 또 우려먹고 그럼 무슨 정권이 9개월 동안에 전 정권에 뒷조사하고 전 정권의 대통령 잡아가려고 이렇게 해란이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우리가 과거에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우리가 결국 너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한풀이 정치 보복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 되는 걸 노무현 대통령이 방해를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이명박 때 사람들 잡아가길 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쪽 사람들은 당신네들 집권제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감정적 화풀이를 한다 이겁니다. 네.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아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입장 표명에 나선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그 정도 당하면 네.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보복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정치 보복 당한 사람이 분노를 느껴야지 하는 사람이 무슨 분노를 느낍니까? 선배님. 그럴 필요 있나요 지금? 정봉주 위원장. 예. 지금 남북도 한반도 기들고 손잡고 단일팀하고 평화하자는데 국내에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나요?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모든 거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140억을 가져오는 데서부터 국민들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40억을 가져오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그 회의에 왜 관여를 했으며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그 회의를 왜 주도했으며 김재수 LA 총영사가 왜 여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다스와 이 청와대 공무원들이 회의를 해서 그 돈을 2011년 2월 1일 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스는 누구 거길래 이렇게 직접 청와대에서 나섰습니까? 예. 이럴 때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나요? 제가 아는 결론은 그 모든 의혹을 재판 과정에서 다 해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때 재판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보자 이렇게 되면 이미 세월이 10여 년이 흘렀는데 그걸 뭘 다투는 걸 새롭게 또 다툼을 이어가자니까 또 전쟁하자는 이야기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주성 실장의 주장과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틀리잖아요. 그럼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의향은 있으신 거죠? 아니 뭐 소환이고 그 뭐 전직 대통령을 당신 기조실장인데 이름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소환해서 조사해보자.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소환을 하겠다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이기 아니, 때문에 그거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명박 정권하에 있었던 일은 다 내 책임만 일어난 일이다. 물어볼 일이 있으면 내인데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피의자로 소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피의자로 소환할 거리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요즘 혹시 언론 보도 관련해서는 좀 뭐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아니 언론 보도가 검찰 말만 듣고 어저께니까 어떻게 우리로서는 이렇게 채널 A처럼 뭐 외부자들 이렇게 내 말도 이렇게 하게 하니까 네. 내가 뭐 내 말도 뭐 이게 그대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나가야죠. 나갑니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죠. 그래도 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남북 회담도 바쁘잖아요. 예. 올림픽도 바쁜데 집안이 조용해야 바깥으로 뭔가 집안에 그 일을 하든지 하죠. 이 정도에서 억지로 뭐 만들고 하는 것들을 예. 좀 중단을 하시고 일단 평화 올림픽에만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나는 지도자 자원 덕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대표님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MB정부 특활비 수사의 키맨으로 떠오른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희중 전 실장인데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또한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떠들고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키맨이 누구냐면 김백준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두환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김백준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다. 김희중 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BBK부터 예. 모든 것을 알고 다 있다. 알고 다스도 있고 알고 있다. 돈이 김백준 씨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희중 씨한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김백준 집사가 40년 집사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재정 관리를 했다라고 이제 입이 무거운 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김희중이라고 하는 그 일 부속 실장이 김백준 총무기획관과 버금가거나 혹은 더 많이 재정에 대해서 알 정도로 측근이었다.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희중 씨가 MB 정부 시절에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가 됐고 1년 3개월 감옥 사는 와중에 네. 부인이 참지 못하고 그때 이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그 사건 이후로 MB와는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김희중 씨가 굉장히 이제 인격적으로도 착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돈 받은 걸로 해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MB가 아주 매몰차게 했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MB로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지 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냉정해질 거예요. 정도 이제 좀 떨어질 거고. 전 그래서 그 MB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이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로서 A부터 Z까지 있는 이재호 대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재호 대표는 누가 이제 허물이 있고 또 자신을 실망시켜줬어도 꼭 전화하고 챙기고 AS가 있어요. 늘 애프터 서비스가. 근데 MB는 AS가 없죠. 한번 끝나면 거래 끝이에요. 뼛속 깊은 말하자면은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아, 비즈니스 스타일이다. 그렇죠. 확인은 안 됐는데 흘러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네네. 특활비 문제는 제일 먼저 원세훈 실장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설이 좀 지배적이에요. 오히려. 예, 원세훈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걸 갖고 보니까 김백준, 김진모, 김희중. 김진모 같은 경우는 이제 MB 시절에 무척 승승장구하던 부장검사 출신에 검사장까지 했죠. 근데 이 세 분을 갖고 참고인 조사로 피의자 조사를 들어갔더니 김백준, 김진모 이 두 분은 부인하니까 부인하는 사람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 계속 조사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으니까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는데 적극적 협조를 하니까. 적극적 협조를 하니까 김희중 씨 입에서 외화로 바꿔서 김윤옥 여사에게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김희중 실장이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문자 하나를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받았던 내용 그리고 나는 한번 감옥을 갔다 왔잖아. 1년 3개월 살고 뭐 지켜야 될 게 그 없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뭐라고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정두원 전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 검찰에 출두할 때 힘내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더니 그런 답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리 바게닝 비슷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김주성 씨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김주성 씨가 코오롱 부회장 출신입니다. 말단 직원이 아니에요. 이상득 씨 오른팔뿐만 아니라
MB 서울시장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장을 했어요. 그리고 기조실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인데 장관으로 휘두르는 차관이에요. 무척 높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김주성 씨가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거 특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에 있어서는 김희중이 키맨인과 동시에 역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MB가 알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김주성 기조실장도 결정적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확인하셨어요? 예? 누구한테 확인했어요? 이건 직접 확인했죠.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은 검찰한테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검찰 조사를 아무도 무슨 가서 이야기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 의해서. 그래도 현 정부와 친한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그걸 정치권에서 받아서 지금 이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발 보도가 나와요. 그럼 검찰발 보도의 대부분은 친여권 성향의 언론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떠들어대요. 이제 여당 대변인 성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또 고발을 해요. 고발하면 검찰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하고 또 이제 검찰에서 또 뭔가를 흘렸는지 어쩐지 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김주성 씨가 말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발 그런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 뭐 기자가 뭐 열심히 취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 확증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번 사안은 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기사가 나오는 과정까지도 이제 저는 다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한동훈 어디까지 추적해봤어요? 뭘 추적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3차장이 아예 보도나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게 되면 하도 기자들이 소설성 기사를 쓰기 때문에 팀미팅을 합니다. 그 팀미팅에서 밝혀진 내용을 갖고 기자들이 확인한 것을 갖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질의응답까지도 가져주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요? 그럼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익 실장이 면담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그때 청와대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씨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의 대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확인해줘서 기자들이 그 확인된 내용을 갖고 팩트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기사를 쓴 거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네.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고. 그 봉도사님 요즘 SNS 열심히 하시던데 설날 이전에 뭐 끝날 것 같다라고 올리신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 그랬어요? 포토라인 서는 시기를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 사건의 포토라인에 쓰는 시점입니다. 포토라인에 쓰는 시점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포토라인 쓰는 포토라인에 시점이 시점이라. 아마 그 전에 세우겠죠. 왜 그러냐면은 설에 여론전을 한번 띄워보면서 그런 것이 뭐 설날 어떤 밥상에, 쪽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일부 인사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강도 조절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다음에 설날 밥상에 띄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MB 문제가 때로는 물타기가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추정을 한다면은 이건 추정인데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에 시작하죠. 제가 보기 2월 9일에 이후에는 모든 뉴스가 평창 올림픽에 묻혀버릴 겁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묻혀버리겠죠. 그렇죠. 북한의 미녀 미인단에 다 묻혀버리겠죠 아마. 미녀 응원단에. 그러면은 포토라인 제가 보기에는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세울 거예요. 오히려? 네, 세우고. 아니, 세우고 더 거기다 이제 묻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사이에는 뭐 이런 뭐 뉴스 릴리스하고 하던 뉴스 안 나올 테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일단 한번 그때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근데 검찰이 무슨 정치적인 캘린더에 따라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피의자를 불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 가지거든요. 다스 문제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국정 댓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활비 문제가 있는데 특활비가 굉장히 진도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두 개가 지금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부를 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는 지금 불분명하고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MB를 부르려면 뭐냐면 일단 김백준하고 김진보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2월 9일이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 사이 그 안에 과연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끝날 건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끝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 교수님하고 조금 기술적 부분을 좀 달리 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조사 이런 게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네. 많이 끌었기 때문에 세 개의 혐의 중에 어느 하나 딱 떨어지는 걸 갖고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 개를 딱 묶어갖고 딱 떨어질 때 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데 늘어지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죠.
검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영장을 신청할까? 그러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죠.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신청을 정치적으로 할 고려를 거예요. 한다면 사실은 불구속 기소가 낫단 말이죠. 초 단위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매일 뉴스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로 불리고 있는 암호화폐인데요. 강남 좌파 봉도사님, 예. 이미 오래전에 불나방처럼 화끈하게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는데 투자하셨어요? 한 5개월 하고 빠져나왔죠. 언제죠? 의사다. 지난해 여름에서 연말에 팔고 나오니까 폭락하더라고요. 아니 모든 중심을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팔고 나오니까 폭락하더라고요. 아니 모든 중심을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왜 사람을 물어볼 때 야단치듯이 물어봐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공동설.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내가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아니 다 그래서 팔았다니까. 다 팔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네. 이해나 입장은 늘 일치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싸이월드 도토리나 고스톱 게임머니도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고 사실 이게 뭐냐 잘 모르겠어요. 개념부터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정부주의적인 통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통화라고 한다면은 그 발행은행이 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통화량까지도 중앙은행에서 자의적으로 막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이 아무런 발행 주체가 없는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통화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발생한 게 왜 그랬냐면 2008년인가요? 그 월스트리트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오큐파이. 점령해야 된다. 네. 오큐파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달러 마음껏 발행하고 뭐 굉장히 손해를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앙에서 조작을 하는 그 단위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이런 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하나의 그 개념, 학적 개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곧바로 뭡니까? 가상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원화를 쓰는데 이게 나라가 부도가 되고 원화가 그렇지. 종이 쪽지가 돼요. 그럼 우리들 경제적 삶을 어떻게 영위하지? 이런 고민이 첫 번째 도달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는 채널 A라고 하는 나라의 중앙 정보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거기 다 모아져 있는데 이게 해킹이 되면 우리 정보는 어떻게 되지? 이 두 가지가 암호화폐가 시작된 고민입니다. 한두 명에게 집중된 권력, 한두 명이 통제하고 있는 이러한 화폐가 아닌 우리끼리 합의하는 화폐가 있으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이제 가상화폐 시작인데 여기는 해킹 염려도 없고 저 화폐가 부도날 염려도 없고 참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여기 참여하면 안 될까? 그럼 너 우리가 이건 내놓은 연산식이 있는데 이걸 풀면 네. 블록을 하나 너 받을 수 있어. 그럼 막 고생을 하면서 전기를 돌려갖고 이른바 채굴을 한 거죠. 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나도 채굴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채굴했으니까 수고했어. 너 노동을 지불할게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을 지불한 겁니다. 이게 가상화폐도 개념이 좀 틀린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나머지 코인은 얼터너티브 코인이라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대체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여러 가지 기술을 또 얹힌 겁니다. 화폐 내에 자동적으로 계약서가 붙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약이 형성되는 계약서가 붙어서 우리 계약이 공인이 돼요, 둘 사이에. 그러면서 이 계약서가 이더리움 화폐를 쓰는 모든 사람의 블록에 다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들었던 거 중에 가장 지금 쉽고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용어가 다 달라요. 정부에서는 뭐 가상화폐라고 했다가 또 어디서는 뭐 암호화폐라고 했다가 뭐 이러면서 예. 용어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국제적으로 암호화폐라고 통용되고 있고요. 크립토커런시라고 그러죠. 예, 이 화폐라고 하는 통용되는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는 기술이라고 하는 데다 방점을 찍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중간에 낀 사람이 없이 그냥 P2P가 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은행이라는 이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면서 그 권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되는 거고, 또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가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장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5명이 있는데 5명이 블록의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해킹되면 여기서 있고 또 여기서 해킹되면 있으니까 우리는 상호 견제되면서 하나의 블록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이 좋아. 여기 참여하고 싶어. 그럼 이들이 서로 통용하는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연상을 했냐면, 자, 이 비트코인은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2,100만 개만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100만 개만 만들면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온라인에서 비트코인은 오프라인에서 금과 같다. 2,100만 개로 제한한다. 이 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금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을 거라고 하는 암묵적 합의에서 금의 값어치는 계속 뜁니다. 네. 비트코인도 2,100만 개인데 지금 한 1,700만 개 정도 채굴이 됐어요. 채굴이 쉬울 때는 어떻게 돼요? 쉬우니까 값어치가 안 비쌌죠. 네. 근데 지금은 채굴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 은은 다른 데 용도가 있다. 뭐 여자들 장신구도 쓰고, 금은 모든 그 반도체에 들어가고 예. 절대 금속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쓰는데 조개는 돈을 썼다 이거예요. 썼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부인한다. 그럼 나는 조개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이건 누가 교환에 가야지 이게 돈 가치가 있는데, 교환에 안 가져가면 조개는 내 집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폭락하는 거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투기 위험성이 나오고 정부가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요. 자, 튤립 알뿌리 하나가 요즘 돈으로 하면 1억 6천만 원이라면 이해가겠습니까? 숙련 노동자의 1년 연봉과 같았어요. 네. 어떻게 이제 폭등을 해버렸냐. 튤립 꽃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는 더 예쁜 꽃은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래서 투기에 들어간 거예요. 튤립 키우고 있었는데 내가 이게 크면은 살게. 그럼 또 저 사람이 그래, 그 계약서 내가 살게. 그러니까 3중 4중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폭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투기 열풍이었고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대형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튤립 투자 열기와 같은 결과가 안 되겠느냐는 게 현 정부의 고민이고 많은 중앙 정부들의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 튤립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모두 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데 엄청난 자본력이 들어가고 이것이 엄청난 응용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비유하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걸 화폐로 보느냐 마느냐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통제를 안 해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경우 용어가- 정부가 뭘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고, 또 지금 통제를 하려니까 지금 이제 가게 폭락하잖아요. 하니까 이제 350만 명, 정부 340만 명이 왜 통제해가지고 내 돈 떨어뜨려? 이게 이제 예. 정부의 고민이에요. 난 우리 정부의 고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제 국가 권력과의 싸움이에요. 국가가 권력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통화권의 통제입니다. 돈을 발행하고 그걸 통제하는 게 국가 권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경제 정책도 현재는 통화 정책에서 경제 정책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권력 밖에 통화가 왔다 갔다 한다. 국가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국의 경제 정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중앙에서 통화를 발행하는데 나 아닌 다른 민간이 발행한다. 두 번째, 이 돈이 거래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럼 경제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권리 거대한 시장 경제를 넘어선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애매한 스탠스예요.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에 최첨단을 걸으니까 미국의 이제 그 시카고 선물은행에서 이제 이걸 인정했어요. 거래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하는데 미국의 이른바 재무장관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현대판 스위스 은행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거래하는 건 이것으로 밀거래, 돈이 쉽게 하면 해외로 돌리고, 우리는 어려운 게 뭐 뇌물로 할 수 있고, 우리나라로 지금 20, 30대 공무원들이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초법적. 왜 공무원들이 왜 많이 하느냐? 이게
재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 국가의 관리권 받기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테러 자금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큰 장점이 이제 익명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술 개발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국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 정책이 정말 이렇게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혼선. 물물 교환하다가 화폐가 나온 다음에 화폐가 안정적인 그 거래 수단을 정착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요. 근데 몇 번 바뀌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역전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갖고 있는 화폐 개념과 등치시켜 보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P2P에 대한 책을 썼어요. 네. 그럼 우리 경제 파트에서는 사실은 국민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걸 먼저 연구하고 가상화폐가 암호화폐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정책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정책이 국민들의 발전되는 두뇌를 뒤쫓아온 겁니다. 투기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 가상화폐의 가치보다 우리나라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걸로 20% 내지 30%가 50%까지 올랐었죠. 올랐던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기대 가치가 커서 막 돌리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무슨 영동에서 이 강남 땅 개발할 때 정말 그 집문서 가지고 아파트 갖고 막 한 번 돌리고 나면은 막 500만 원 치솟고 1000만 원 치솟고 이런 것과 비슷한 확실한 이제 폭탄 돌리기 현상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그 비트코인이다라는 게 과연 통화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화폐로서 자기를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장벽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국 정부에서 한마디 하니까 또 한국 정부에서 한마디 하니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다라는 게 정말로 정말 이상적인 화폐 세대로서 미래에 관철될 가능성과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크단 말이죠. 정부도 우려하고 전문가도 우려하는 게 비트코인이 뭘지도 모르면서 묻지마 맞아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이 한다니까 그래 사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투자와 투기는 백지자 한 장 처리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한 이유가 이게 첫째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근무 시간 10시 끝난 다음에 2시간 야근해봤자 15,000원 버는데 비트코인 넣고 잠시 밥 먹고 오면 50만 원 오르더라. 근데 어떻게 그만두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밤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지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어느 기업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해서 그냥 비트코인 사고 팔고. 그리고 채굴한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단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르면서 당할 수가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업인데 진짜 터무니없는 리턴이 하이 리턴이에요. 사람들이 이 리스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이 있죠. 내가 사고 그다음 누군가 또 호구들이 들어와 사주길 바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호구들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호구들이 많아도 인구수가 지금 뭡니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구수가 무한하고 정말 이 시장에 계속 유입되는 사람들이 수가 무한하다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뒤에 사게 될 그 사람들로부터 솔직히 말하면 착취한 거죠. 정말 그 새로움에 대해서 자신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늘 두려워해요. 네.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맞아요. 이동하는 거, 어디로 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진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에는 공짜가 없다. 그거 맞아요. 응? 그런데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대처하는 화폐 형태의 하나의 기술이 인센티브를 얻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는 그 시대라는 거는 엄청난 폭풍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휴대폰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것은 그 새로움 그 자체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화폐는 분명한 화폐고 그다음에 통용되고 있는 지금 화폐의 문제점을 많은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이 이 우리 진 교수 말씀대로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이라는 건 몇 가지 보안성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그 익명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저는 얼마든지 제도를 바꾸고 이래서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정부도 가상화폐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면 싶은데
좀 더 생산적인 방안 뭐 없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제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에 들려면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이제 이게 사회 공론화처럼 거쳐야 되는 바로 거예요. 그거예요. 이거이 자 네.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정부의 뭐 법무부 의견 다르고 뭐 금융 의견 다르고 네. 청와대 의견 다르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모든 엘리트 관료들이 모이고 네. 사회 전문가들 모여서 자 이게 어떤 것인가? 이거야말로 공론화 가지고 거칠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에 딸리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정의가 뭔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분명해요. 나라마다 굉장히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화폐다, 어쩌고 뭐 주식에 더 가깝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등등등등 하면서 또 이걸 규제를 하려고 할 때 뭘로 분류해서 기준을 하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천차만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있으면 이제 G20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거기서 아마도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명확한 정의가 내려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충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보는 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인데 개발과 채굴과 유통을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정부는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가 양쪽의 나를 칼을 갖고 다 쳐다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기당할 것에 대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겁게 대한민국으로 돈이 모일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양성화예요. 이 분명한 실체가 있고 존재가 있는 이 투자자들 또 그 투자자들이 무엇을 보고 이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는가. 네. 그다음에 런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금융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국가적인 그 위상이라든가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런던이 그 맞아요. 거래의 중심지로서 그 부를 일궜던 거거든요.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양성화와 미래의 가치를 통해서 무엇이 장점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두려워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다 알거지 되고 다들 뭐 눈이 뻘겋게 돼갖고 폭동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런 뭐 사진도 올라오긴 했죠. 막 눈부시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컴퓨터 부시고.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좀 더 플러스적인 측면을 지금 봐야 할 것이 가상화폐 문제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기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극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또 이제 가상화폐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뭐 대단한 대박을 칠 거다. 저는 좀 그런 그 기대감을 갖다가 무슨 SF적 기대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자꾸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투기 심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인 건 맞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건 맞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굉장히 큰 위험들이 있으니까 네. 차분하게 가자. 이렇게 그 해주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정부에서도 개인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투기 말고 건전한 투자로 가자. 1억까지. 낫다.